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올수록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좀 구조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1990년대, 2000년대에 비해서 2011년 이후에 팬데믹 직전까지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한 2.5% 굉장히 저조하게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수출 증가율이 견인하는 맛이 없어진 거죠. 네. 아직도 견인을 합니다.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강력하게 이끌던 시대는 조금 저물어 갔다. 긴 추세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안 좋은 국면이다. 뭐 속된 말로 맛이 가고 있다. 네. 박사님께서 좀 그런 격한 표현 잘 안 쓰시는 네. 편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의 흐름 쭉 보시면서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셨는지 경제 얘기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허와시를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닥터킴의 허허실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바로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원래 보통 미국 얘기를, 그렇죠, 글로벌 얘기를 많이 분석을 해주시는데 네. 오늘 저희 한국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이슈가 네. 그렇죠, 생겼다는 건데 참 안 좋네요. 우리 증시. 네, 그 연초에 지금 우리 증시가 조금 유독 약해서 그렇죠. 네, 좀 한국 경제에 어떤 뭐 큰 문제가 있나? 약간 확대 해석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초니까 좀 뭐 지난번에는 글로벌 경제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사실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를 빼놓고 뭐 한국 경제를 딱 떨어뜨려 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좀 우리 증시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 환경, 경제 환경이 조금 올해 어떻게 될까? 조금 데이터를 조금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물론 섣부른 결론입니다만 확대 해석하는 측면도 있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 리스크라고 꼽혀지는 여러 가지 지금 우려 안에는 조금은 과한 면도 있다라고 보시는가 봅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연초에 우리 증시가 유난히 부진할까요? 뭐 사실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지만 원달러가 지금 약하죠. 지금 뭐 한 4% 중반까지 중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 작년 말 대비로는요. 한 4.6% 원화가 절하됐는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한 2% 남짓 절하됐고 달러 인덱스가 한 2, 3% 정도 올랐거든요.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통화가 약한 것은 맞지만 특히 엔화와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하락폭이 4%대로 조금 많은 편인데, 큰 편인데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중국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도 이제 이광수 대표님께서 중국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이 부동산 문제를 이제 연착륙시키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전반적인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이 조금 묵직하게 진행될 가능성 올해, 그러다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올 것 같고요. 작년에 한 5% 조금 넘는 성장률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4.1, 4.2 이 정도의 지금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거든요. 작년보다 한 1%포인트 정도 GDP가 이제 떨어지는 걸로 지금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동아시아권 경제 또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인 수출 경기, 또 위안화의 약세 압력,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무역 수지도 조금 축소되고 이러면서 조금 전체적인 아시아권 환율이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연초에 환율 시장의 좀 기류고요. 좀 아무래도 며칠 한 3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좀 섣부른 예측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교역은 회복되는데 반도체 이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제외한 전반적인 수출 품목들은 조금 회복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교역이 회복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그렇게 수출 시장에서 반도체를 빼면 돋보이는 그런 수출 품목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성장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GDP가 1.4% 성장한 걸로 추정되는데 올해 뭐 한국은행도 2.1%, 뭐 좀 글로벌 기관들도 2%대 초반을 지금 점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를 조금 상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2.0%의 GDP 성장률이 반도체 때문에 조금 업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뭐 한 1.8%,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거죠. 만약에 2% 정도의 성장률인데 반도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2%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경기의 톤은 굉장히 부진하고 체감되는 경기도 약할 거다. 그리고 뭐 앞서도 이강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 올해 조금 한국 경제를 발목을 잡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교역은 조금 회복되지만 반도체 이외의 전반적인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조금 그렇게 회복력이 센 건 아닐 거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조금 고용 부진, 또 건설 경기의 부진, 그리고 상반기에 예산을 뭐 한 65% 하반기에 쓸 거를 조금 상반기에 앞당겨서 정부가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거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겠구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조금 어두운 그러한 민낯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최근에 조금 더 고조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약간 딜레이되는 네. 그런 네. 예측들이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이쪽으로 좀 선회가 되는 흐름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좀 글로벌 자금이 조금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신흥국 시장으로 조금 많이 넘나들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해가 시작하니까 달러 가치는 조금 살짝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는 사실 뭐 떨어지다가 다시 또 반등해서 미국제 10년물이 이제 4.1% 정도에서 이제 잘 안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적해 주셨듯이 뭐 연준의 금리 인하도 지금 3월에서 뭐 6월 내지는 뭐 3분기 어제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투표권이 있는 분인데 조금 항상 좋은 말씀만 하다가 이제 상당히 보수적으로 매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연준 인사들은 잇따라서 계속 연달아서 조금 신중론을 펼치니까 아마 시장과 조금 연준의 생각이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지금 연초의 시장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 조금 더디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또 반등하고 그래서 이제 달러도 조금 뭐 올해 경제가 그렇게 아주 뭐 활발하게 호황 경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조금 더 확산되니까 사실 뭐 미국 경제는 좋지만 다른 나라 경제는 그렇게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냥 소소한 상태에서 부진을 이어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우위이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채권 시장은 동조화되는 성향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금리나 다른 나라 통화 정책은 미국에 쫓아가면서 조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각국의 로컬 경제를 봐서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안 내리면 뭐 다른 나라가 앞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미스매칭이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자금들은 연초에 잘 모르겠다. 조금 뭐 일단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뭐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서두에 이제 원달러 하락이 원인이냐 결과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결과이기도 하죠. 외국인들이 또 팔고 나가니까 원달러가 조금 약한 거고요. 원달러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원달러가 조금 내려갈 가능성, 강세 가능성이 조금 낮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뭐 환율 플레이는 뭐 제한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워낙 강세를 보고 베팅하는 그러한 자금보다는 원달러가 올해도 만만치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전체적으로 연초에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이 네.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 그러면서 유독 한국 증시가 좀 약한 그런 결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왜 연초에 우리 증시가 특히나 부진한지 큰 줄기에 대해서는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료를 하나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환율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지금 환율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외환당국 개입 경계가 뭐 이런 게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앞으로의 동향이 중요할 텐데 네. 지금 뭐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이게 주봉 주간 단위고요. 지금 지난 한 5년간의 추세인데 과거에는 사실 한 1,200원대에서 조금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한 1,300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왜 1,2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뭐 한 100원 정도 높게 형성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뭐 복합적 요인이겠죠. 사실 뭐 우리나라 한미 금리 차도 지금 200bp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고 이것도 뭐 알게 모르게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조금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데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도 안전 통화인 달러를 선호하는 성향이 연초까지는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중국 경기의 부진과 맞물려서 이 동아시아권의 경제의 환율이 국가들의 환율이 조금 약한 그런 흐름에서 우리나라 환율도 한 1,3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 정도에 계속 이런 분위기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이 쉽게 하향 돌파하는 그런 원화 강세에는 조금 더 지연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요. 1,300원에서 1,350원, 뭐 약간 올라간다면 한 1,370원 이 정도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1분기 중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 환율이 원인이냐 결과냐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도 약세고 엔도 약세인데 이 주식에 반영되는 어떤 결과적인 측면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 경제는 사실 뭐 길게 봤을 때 2010년에서 2020년 아주 장기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은 네. 성장률을 작년에도 보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금 경제 성장률이 일본 걔네들의 장기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 거죠, 지금. 경제가 좋은 이유를 뜨다 보니까 뭐 이제 고용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노동 공급보다는 구인이 많은 그러한 고용 구조에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서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잘 아시는 뭐 미중 무역 분쟁 또 여러 가지 탈분업화 또 반도체 전쟁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일본 경제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고정 투자나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력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일본 경제를 짓누르던 뭐 조금 디플레이션, 저물가 이러한 그 유령이 조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지금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명목으로 표시되는 일본의 매출액, 일본 기업들의 매출액이 지금 일단 매출단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 실적이 좋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원가 압박으로 되돌아오겠지만 저는 되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이 올해 출발은 좋지만 조금 결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일본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너무 기대치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좀 높은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비교하면 올해 일단 객관적으로는 일본이 좋죠. 우리나라는 성장의 모멘텀이 지금 약한 상태인데 일본은 뭐 반도체 공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본 경제를 살려주면서 조금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 또 최근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되는 큰 축의 하나 중국 경제입니다. 사실 GDP는 목표한 대로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됨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중국 경제는 뭐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한 4%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중저 성장기로 뭐 이렇게 전환하는 중진국 내지는 뭐 선진국 초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뭐 중저 성장국으로의 전환, 안정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부채 조정, 구조 조정을 동반한 저성장 국면이 올해와 내년이기 때문에 좀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부양책을 많이 펼침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이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률이 제한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양책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교육 증가보다는 그들의 내수의 촉진을 위해서 내수 활성을 위해서 비교육제에 대한 투자 우대가 많아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국이 올해 4% 성장을 해도 수출 중심으로 4%냐, 부양책, 내수 중심으로 4%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수출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GDP가 양적으로 둔화된다. 근데 내용을 뜨다 보니까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증가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조하고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한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 부분은 조금 구조적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금융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채를 조정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내수가 얼어붙고 그거는 중국의 수입 수요가 급감하는 그런 202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또 전체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반기 정도 되면 애플이나 테슬라나 지금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중국 비중이 높은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러한 빅테크 또 소비재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조금 예상치를 아래쪽으로 빗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올해 특히 하반기에는 그렇다면 이거는 뭐 미국 증시,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워낙 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뭐 고루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크겠습니까, 박사님? 네, 사실은 뭐 지금 미국은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초과 저축도 남아 있고 또 돈도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도 조금 아직까지도 경기의 레벨에 비해서는 올해 좀 재정 지출이 활발하게 지금 살포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는 예상한 대로 갈 것 같아요. 작년 2.4%, 2.5% 성장률에서 올해 한 1.5% 정도로 낮아지지만 그래도 2024년을 지나서 2025년을 내다본다면 다시 올해 성장률이 좀 앞으로 2, 3년간 성장률을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올해가 저점이다. 올해를 저점으로 다시 또 내년, 후년 이렇게 2%대로 2%에 가까운 성장률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예상한 대로 나온다는 점, 경제가 예상하던 대로 굴러간다는 점, 두 번째는 올해가 저점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미국 증시를 매크로 환경 쪽에서 짓누를 요소는 저는 올해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미국도 컨트롤 못하는, 연준도 컨트롤 못하는 대외 환경이죠. 물론 미국은 대외 환경에 가장 영향력이 적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해외 매출이나 해외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 의존도가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에 한 40~50%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변수가 될 거다 올해. 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생각보다 어려워지면 미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전체적인 미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연준도 미국 재무부도 미국 정부도 컨트롤 못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변수가 될 수 네. 있다. 네.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서 우리나라만의 얘기를 좀 해보면 반도체가 좋은데도 GDP 성장률 기록이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다른 게 너무 안 좋다는 뜻이다. 앞서서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가 근데 지금 좋은 거는 같아요. 근데 주가는 또 힘을 못 쓰는 측면도 네.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실적도 좀 쇼크 수준의 대형사들이 발표한 측면도 있고요. 관련돼서 올해는 반도체 도움 그런데 2, 3년간 부채 조정 뭐 이런 차트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작년 11월에 뭐 주요 기관 중에서는 제일 최근에 네. 세계 경제를 전망한 OECD 전망 자료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세계 경제를 소개해 드렸지만 이건 한국입니다. 한국을 올해 한 2.3%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그런데 소비를 비롯해서 최종 국내 수요를 굉장히 약하게 국제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내수가 더 안 좋을 거다. 뭐 이게 맞든 틀리든 수출은 뭐 한국 경제를 올해 좀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수출은 조금 좋아. 근데 반도체 때문에 좋을 거야. 다른 부분들은 뭐 조금 좋아지는 둥 마는 둥 그럴 거야. 그리고 내수는 작년보다 안 좋을 거야. 이제 이런 게 뭐 OECD뿐만 아니라 IMF나 세계은행 공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또 우리나라 경제기관들도 한국은행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출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수출이 사실 작년보다는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교역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행이 어제인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역 증가율이 작년에는 재작년 대비 이제 마이너스였거든요. 소폭 뭐 거의 약보합이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플러스 한 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 톤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올해 좀 전체적인 경제를 이끌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한 전망 보고서를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거는 작년에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거지. OECD는 한 4% 증가로 봤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요. 그런데 뭐 4%든 5%든 작년에 조금 안 좋은 부분에서 조금 좋아지는 건데 이게 이제 총량적으로는 그렇게 큰 수출 금액은 아니고요. 좀 증가율상으로는 조금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그렇게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출 증가율이 올라는 가는데 전체적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조금 증가율 자체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그 금액 기준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2017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있었습니다만은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을 타니까요. 조금 약간 뭐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때는 전체 수출 지표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나는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올수록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좀 구조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1990년대, 2000년대에 비해서 2011년 이후에 팬데믹 직전까지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한 2.5% 굉장히 저조하게 그 전보다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에 거의 비슷하게 옛날에는 OECD 전체 국가 평균 수출액의 수출 증가율의 한 2배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을 조금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수출 증가율이 견인하는 맛이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수출이 전체 경기를 주도하고 견인하고 이런
아직도 견인을 합니다.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강력하게 이끌던 시대는 조금 저물어 갔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출 증가율 올해 몇 퍼센트 뭐 증가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이렇게 긴 추세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조금 안 좋은 국면이다. 뭐 속된 말로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이외에는 조금 맛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조금 너무 혹평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특히 중국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유독 대중 수출이 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뭐 미중 분쟁이라든지 중국의 뭐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근데 자동차는 이제 중국에서 조금 안 좋으니까요. 대중 수출이 작년에도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수출 부진 요인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어둡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도 안 좋다. 수출은 뭐 조금 뭐 이렇게 동력이 과거보다는 약한데 이러면 전체적인 뭐 설비 투자는 또 뭐 일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2050년까지 이제 열심히 조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출이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설비 투자도 조금 국내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추세.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좀 아주 외국인들 중에서 장기 투자자도 있으니까요. 한국 경제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을 거다. 네,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네네. 박사님께서 좀 그런 격한 표현 잘 안 쓰시는 네. 편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수출에 대해서 조금 보고 계시는지 쓴소리를 또 해주고 싶으신지 좀 느껴졌고요. 닥터킴의 허허실실 김한준 박사님과 우리 시장,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